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보시면 조합 총회에 관한 게 나오죠. 지난 시간은 뭐 살펴봤죠? 우리 조합은 크게 4개로 구성되거든요.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이 있어요.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건 첫째, 조합에 사람들이 있겠죠?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걸 이끌어가는 조합장이 있어요. 이사, 감사 들어갔다. 한마디로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여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 바로 뭐죠? 총회, 총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총회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 중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톡톡 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만 다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라는 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4가지 조직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 총회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총회는 첫째, 소집할 때 어떻게 하면 총회를 열 수 있죠?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서 조합장의 권한으로서 총회를 열 수가 있죠. 또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20%가 요구하면 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원 해임에 관한 것들, 요 해임은 임원 해임이거든요. 임원들을 해임하는 건 얼마가 필요하죠?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일반적인 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5분의 1이면 퍼센트로 몇 프로라고 했죠? 그건 20%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10%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안건은 20%가 요구를 해야 5분의 1, 20%가 요구를 해야 총회를 할 수가 있는데 임원을 해임하는 건 그거에 또 반인 10%밖에 안 되면 그래도 총회를 열 수 있답니다. 조합은 10분의 1만 해임을 열기 위한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그때는 총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자, 임원을 갖다 해임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열면요. 임원들이 나 죽여라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요 새끼들이 조직적으로 총회 여는 걸 방해할까요? 아무래도 임원들이 방해를 하겠죠. 총회를 못 열도록. 따라서 총회를 열어야 임원들의 어떤 비리를 갖다 고발하고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열게끔 얘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회 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여는 건 원칙적인 일반적인 안건인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으로서 더 완화시켜가지고 총회는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일반 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지만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는 10분의 1 이상만 인정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또 대의원 얼마 이상의 요구하죠? 대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총회 열어주세요 라고 대의원들이 요구해도 3분의 2야 그때는 그래도 총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의결하는 방법은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은 일단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대리 출석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직접 출석은 최소한 10%는 돼야 된다. 전부가 대리 출석했다? 총회 못 엽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열 수 있는데 다만 3가지 사유. 첫째, 창립총회를 연단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변경한단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변경하는 이 3가지 총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창립총회 중요하죠? 거기서 임원을 선임하거든요. 그거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2가지인데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인데 요거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뭘 해야 된다? 총회를 열 때 조합원이 얼마가 직접 출석하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즉, 요 3가지 사유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때 총회를 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때 특별 동의요건이 있어요. 이때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총회 열을 때 일반 동의요건은 뭐죠?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의결하면 총회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더 까다로운 동의요건이죠. 어떤 것만? 2가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에 관해서만은 처음부터 조합원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만 통과되는 특별 동의입니다.
자, 어떤 차이겠죠?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10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조합원이 몇 명 있단다? 우리 100명 있다고 가정하죠. 여기. 그럼 조합은 100명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안건이 나왔고 그걸 총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총회에서 이 안건을 뭔다?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얼마큼이 필요하죠?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오케이 찬성하면 동의하면 이때는 통과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가정할까?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100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하라 그랬으니까 51명만 출석하면 된다. 이게 과반수 출석이죠. 그다음에 출석 조합원 중에 다시 과반수만 동의한답니다. 그럼 51명의 과반수는 얼마죠? 원래 2분의 1이면 25.5가 되니까 결국 20 몇 명이 되면 26명이 되면 이게 과반수가 되겠죠. 51명만 출석하고 100명 중에서 조합원 100명 중에서 51명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동의 26명만 오케이 하고 동의하면 이때는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안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에 관해서만은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사업시행 계획서의 수립 변경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이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몇 명 있으니까 100명이니까 100명의 과반수니까 몇 명이 오케이 돼? 51명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26명만 오케이 하면 통과되지만 이거는 51명이 오케이 된다. 자, 요 사업시행 계획서의 수립 변경, 관리처분의 수립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특별 동의 요건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난답니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하고 되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조합원 3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즉 요거 사업시행 계획서를 변경하나 관리처분 계획을 뭐 한다는 게 이거 변경이지. 이제 변경하는데 처음에는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하더냐. 자, 여러분들 각 세대당 5천만 원만 더 내시면 새로 13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30평대 아파트 만들어주겠습니다. 5천만 원만 부담하랍니다. 유지를 했다가 다시 뭐랍니까? 이거에 100분의 10 이상을 뭐 한다? 늘어나더라. 그걸 증가한다는 얘기죠. 늘어난다는 걸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랍니까? 6천만 원 내랍니다. 그럼 5천만 원 부담이라는 이 요건을 6천만 원 부담으로 늘려버리면 6천만 원으로 부담하랍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늘어난가요? 무려 이제 1,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20% 늘어나죠. 이렇게 20%가 증가되는 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다. 바로 20%겠죠. 그때는 얼마큼의 동의가 그때는 필요하단다. 그때는 51명 갖고는 안 되고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3분의 2니까 100명 중에 3분의 2 하면 몇 명이 되죠? 66.6명이니까 67명이 오케이 된다. 바로 이런 요건입니다. 요건이 복잡해져.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조합원 과반수 100명 중에 51명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등이 그때는 51명 중에 26명 오케이 하지만 일반 안건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사업시행 계획서 수립 변경,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등을 받아라. 처음부터 51명이 오케이 된다. 다만 그 중에 사업시행 계획서나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때 얼마나 사업비가 비용이 부담이 늘어나더라?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늘어나는 이런 변경이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3분의 이상의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있어.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지만 어떤 경우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하고 분양시장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죠. 그래서 분양시장 하지 아니해서 현금 청산된 사람들 고자들은 빼고요. 그래서 전비사업비가 100% 이상 늘어나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하고 분양시장 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현금 청산하는데 그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0% 이상 늘어날 때만 그때는 조합원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작년 27회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요 분양시장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고 그 자들은 100분의 10 이상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소집통지라는 건 총회를 열려면 총회 개최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시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자, 총회 열려간다.
7일 전까지는 회의 목적 등을 총지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요까지가 총회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대의원이라는 게 있죠.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왜 구성하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게 원래 대의원의 역할입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단다. 이게 원래 대의원회죠. 근데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숫자가 100일 이상 될 때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숫자가 100일 이상일 때 그때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대의원회의 권한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이걸 총회 전결사항이라고 썼는데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것들?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근데 이것만 총회 전결은 안 해요.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쫙 있거든요. 한참 많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니까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될 임원을 해임할 때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만 임기 중 권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권위라는 건 임원이었던 자가 즉 조합장, 이사, 감사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빠져나갔죠? 그럼 권위죠.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위, 자리가 비었죠. 그때는 다시 보궐 선임,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뽑는단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 선임은 대의원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장은 그래도 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다라고 냈습니다. 즉 조합장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건 대의원에서는 안 됩니다. 보궐 선임이라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총회를 열어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닌 이사나 감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는 총회를 열 필요가 없고 어디서 뽑아도 좋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작년 27회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구성으로서는 조합원 중에서 이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조합원 중에서 아까 톡톡 튀시는 분들 있다 그랬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당연히 먼저 그 사람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대의원의 의장이 될까?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역할을 한다는 거. 대의원 의장은 조합장이 맡는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될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숫자가 500명이면 10분의 1이니까 500명이면 50명이죠? 50명 이상에서 50명으로 둘지 60명으로 둘지 70명으로 둘지는 뭐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즉 조합원이 500명이면 50명 이상에서 50을 할지 60을 할지 70을 할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요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조합원이 2,000명이랍니다. 그럼 2,000명의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200명. 그럼 200명이면 100일을 넘었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일을 넘는다는 건 조합원이 2,000명이 되면 10분의 1이 200명입니다. 100일을 넘었죠? 그때는 몇 명으로 둔단다?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럼 10분의 1이니까 2,000명의 10분의 1, 2,000명의 10분의 1, 200명. 200명의 범위 안에서 200명으로 둘지 몇 명으로 둘지는 몇 명으로 둔다? 이면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이라는 건 결국 조합원 숫자가 2,000명이면 200명의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최소한이 100인이고 최대가 10분의 1인 200명이라는 얘기다. 그게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그 범위 내에서 둘 수가 구성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 숫자가 500명이면 10분의 1, 50명 이상에서 50을 할지 60을 할지 70을 정관으로 정한다. 그런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일을 넘었단다. 자, 2,000명의 조합원이 있단다. 그럼 10분의 1이 몇 명이죠? 200명. 100일을 넘었네. 그럼 200명 이상으로 할까? 아니, 그때는 200명 이상인 10분의 1 이상이 아니고 10분의 1이 범위 내에서 그랬을까? 200명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몇 명?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100명이고 그 10분의 1 되는 그 범위까지 그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원 대의원은 이때는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들 누구도 있죠? 이사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이사감사는요, 아까 임원이거든. 임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기관입니다. 반면에 요거 대의원은 무슨 배죠?
의결기관입니다. 그럼 집행기관인 임원들과 의결기관인 대의원을 겸직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다 헤쳐먹습니다. 다 헤쳐먹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자, 내가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장을 해먹는다. 그러면서 전부 다 지가 의결해놓고 지가 다 집행한다. 다 헤쳐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 안 되겠대. 임원인 이사감사들은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인 대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조합장이 아닌 임원 그랬으니까 조합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썼잖아.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조합장이라 그랬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왜 지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나머지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된다. 땡 틀린다. 그럼 대의원은 임원은 대의원이 된다. 그래도 틀립니다. 왜냐면 조합장은 빼고 나머지 이사감사만 대의원이 될 수 없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안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대의원 끝났고 이제 조합은 끝났고 이제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뭘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뭐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걸 여기서 뭐라 보죠?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수립해서 이걸 들고 뭐 하러 간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가서 인가 받고 시장 운수가 그 사실을 고시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라고 하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요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으러 가서 시장 운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받고 시장 운수가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죠. 요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거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인가 신청 전에 뭘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합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 조합원이라든지 또는 지정개발자라든지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즉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원자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합,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다? 사업 시행자인데 이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싶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시장운수한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 걸 들고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가는데 그때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첫째,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려면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뭘 만들어야 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수립했죠. 그걸 들고 조합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조합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거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요거 사업시행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조합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사람들에게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얼만큼 동의를 받아야 될까?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정비사업비가 뭐랬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합은 3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앞에 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원칙은 얼마 받아야 된다? 조합은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청구에서는 그때는 얼마가 늘어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 아까 나온 겁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만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3에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다시 한번 특별 동의에 된 게 여기서 다시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조합은 조합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건 제외시킨다. 그건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그때는 3분의 3의 동의를 받아라. 두 번째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이때 지정개발자가 정비구간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정비구간에는 토지 면적은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플러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받을 겨를이 없으니까 동의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런 게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건 무슨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고 그랬느냐? 아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받아라? 이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 걸 들고선 뭐 받으러 간다? 그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 시제에 들어가는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변경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얼마만 받으면 된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답니다. 참 웃기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으래. 그래갖고 동의받은 걸 변경할 때는 과반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뚝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처음에는 조합은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입맛에 맞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변경할 때는 과반수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건 참 드문 얘기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변경할 때도 원래는 똑같이 4분의 3이고 경면 변경일 때는 뭐 줄인다는 말이 되지만 경면 변경이 아니라 그냥 변경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냥 과반수라 써놨는데 조금 문제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시장운수가 뭘 해준다? 인가를 해주는데, 이때 인가 내용을 중간에 뭔다?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간에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다시 뭐 받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은 걸 변경한다 또는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중간에 폐지할 때도 변경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중지 인가, 폐지 인가 이거 받으라는 얘기야.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이런 역시 인가 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면 변경에 관해서만은 뭐 10% 범위에서 뭐 사업비를 갖다 뭐 줄이든지 뭐 증감시키든지 이런 건데, 경면 변경은 뭐만 하면 된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단다. 그래서 인가받지 않고 경면건 신고만으로도 변경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특례. 특별한 예배, 특례. 일단 5가지인데 여기서는 3가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 어디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뭐에 관해서만?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관해서만. 그때는 건축물에 관한 거잖아.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건축연의 심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건축물이 높이, 층수, 용적률에 관해서는 건축연의 심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정비구역으로부터, 이건 정비구역에 지금 이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 이내에 뭐가 있답니까? 교육시설이 됐답니다. 자, 여기 아파트 단지인 정비구역이 정되는데 여기로부터 200m 내 여기 학교가 있네. 여기 교육시설이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있답니다. 그럴 때는 이 교육시설에 애들이 통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첫째 소음과 분진 같은 가루가 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아침에 얘들이 이 200m 이내에서 통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덤프트럭 같은 거에 또는 불도저 같은 거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따라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과연 이런 애들이 다니는데 통학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 사업시행 인가내주는 시장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지는 교육감이나 교육장하고 미리 뭐가 필요하다? 협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인가내주기 전에 누굴 만나러 간다? 교육감, 교육장을 만나서 애들 통학하는데 또는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해서 먼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끝나야 뭘 내줍니까? 사업시행 인가 내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 들어왔다고 함부로 내주지 말고, 인가 신청 들어와도 시장수는 이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의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미리 협의할 것. 이게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요거 무슨 사업에서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누가 사업시행자랍니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요거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이거죠. 그때만 뭐가 필요하죠?
정비사업비를 그 지정개발자한테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누가 사업시행자다?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할 때 그자에게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예치하게 하죠?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그래서 100분의 20이 될지 100분의 15가 될지 100분의 10이 될지는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하면 그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이제 사업시행 인가받았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누구한테 받죠? 시장운수한테 받았으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제 뭐죠? 잠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더냐.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뭘 따져본다? 사업시행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시행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중에 첫 번째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있다냐? 각 사업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있다? 2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1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2가지 방법이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1가지, 가로택 정비 사업도 1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5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가 있다. 5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이게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다 더 정비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첫째, 달동네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누가? 시행자. 아까 달동네는 누가 한다 그랬죠? 시장운수가 지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지가 못하면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시행자들은 뭐만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설치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더 늘려주는 거.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를 넓히는 거. 그건 뭐죠? 확대죠.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건 설치고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의 시설을 더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년 20세대 시험원에서 말장난 냈습니다. 설치만 할 수 있고 확대는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있는 도로 좁으면 넓혀야죠. 그것도 확대는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뭐한다?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결국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 같은 그런 사업 시행자들은 뭐만 만들어준다? 도로나 상하수 같은 정비기반시설만 새로 설치하거나 넓혀주는 확대해주고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 집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죠.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답니까? 수용한답니다.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수용해도 좋대. 달동네 이 구역에 전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만 수용할 수 있대. 그래서 뭐를 짓습니까? 주택을 건설하노. 여기다가 주택을 건설하노.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유자에게 뭐한다?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토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수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토지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때 토지는 토지 등 소유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외유자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환지를 공급한다. 환지 공급이 뭐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 환지 공급했었죠.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관리처분에 따라 뭘 짓는데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뭔다? 짬뽕하는 거. 혼용 방법도 가능하다. 이건 1번부터 4번, 1번하고 2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서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이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뭐 짓는데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고, 또 하나 환지로 공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거기다 뭘 짓는다? 주택도 짓고요, 부대 복리시설도 짓고, 또 오피스텔도 공급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개발 딱 까먹여서 새로 만들어진 땅으로 주는 거 환지로 파는 거,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때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중에서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짓는 건 안 되고, 어디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이 건설이 가능하고, 그때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디만 짓는다?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지어야 되고, 그때는 전체 주택하고 나머지 부대복리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올라간 뜻이죠. 그때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건데, 그 전체 연면적에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건 30% 이하만 차지할 것, 그렇게 짓는 걸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환지로 파는 법 두 가지가 있단다. 반면에 세 번째 무슨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가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이때는 뭐만 짓는다?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을 해야 되고, 그때 이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만 차지하도록 짓는다면, 그때는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는 여기 있네. 시행자는 이것도 뭐하고 비슷하죠? 주기만 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비슷하다 그랬죠? 이건 주기만 하는 사업으로서 어떻게 만든다?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 준다, 이렇게 됐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동이용시설까지 만들어줍니다.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한다 그랬는데, 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정비기반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까지 만들어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은 정비기반시설도 만들어주고 공동이용시설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은 뭐하라? 니들 주택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할 것,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특성이죠. 마지막 가로택 정비 사업은 어디서 하나 빠졌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먼저 빠졌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두 가지인데,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뭘 짓는데?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과 또 하나 환지로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때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이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건축물 그랬습니다. 왜 건축물을 썼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행된다 그랬었고, 주로 뭐 짓는다? 상가를 짓거나 사무실을 짓거나 또는 공장을 짓는다 그랬죠. 그럼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사무실, 공장, 주택 다 들어갔네. 결국 한마디로 건축물을 건설로 판다라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이게 아니고,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과 환지로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 마지막 가로택 정비 사업은 이제 갈동네가 아닌 어디서 했죠?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소규모로다. 그런 노블영어처럼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건데, 이때는 가로구역에서만 시행되고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만 있습니다. 따라서 뭐는 없다? 환지로 구입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뭘 듣는데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보존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자라는 게 바로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사업 시행 방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참 정비법이 어렵다 그랬죠? 왜 어렵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6가지 사업을 써놓고 각각 6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번까지 봤던 요거의 내용만 다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하죠.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어디 붙었죠? 저 총회부터 여러분들이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 자, 총회 첫 번째, 총회는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여기 조합은, 그런 건 조합은 크게 보면 4가지 조직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구성된다? 4수로 나눠진다. 첫 번째 누가 있다? 조합원이 있단다. 그래서 조합원이 있고, 누가 있다? 임원들이 있단다. 그래서 조합원은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임원이라고 하는 건 조합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을 말한다. 근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여는 최고 의결기관 총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다시 대의원이 구성되는 대의원회라는 걸 구성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네 가지로 조합원 구성된다라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때 뭐선 이제 요거 총회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부터가 이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첫째, 총회는 어떻게 소집한다? 조합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직접 총회를 소집해도 좋고 아니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열려고 할 때는 5분의 1이라 10분의 1 이상만 팔아도 좋다. 일반적인 안건은 20% 이상의 조합원의 요구가 있어야 되지만 임원을 해임시키는 건 10%만 요구만 있어도 총회는 일단 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임원에 해임시키려고 하면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원들을 해임시키려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총회 열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 이상만 요구해도 일단 해임 총회는 열 수 있다는 걸 조심하죠. 대의원들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의원 3분 이상이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회가 열리면 의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은 뭐 된다?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즉 10%는 직접 출석해야 되죠. 조합원이 100명 있으면 10명은 자기들이 직접 와야 돼요. 나머지 90명은 뭐 할 수 있죠? 우인권을 줘가지고 대리로 출석시켜도 되지만 최소한 직접 출석자는 10% 이상은 돼야 된다. 다만 세 가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 계획서 수립 변경,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 대단히 중요한 총회를 이럴 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건 그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자, 원래는 총회는 어떻게 하죠?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요건이 있다? 특별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합원 제적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게 있다. 어떤 거? 중요한 것들. 사업 시행 계획서 수립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은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정비사비가 얼마나 늘어난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답니다. 어디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 변경하거나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데 거기에 뭐 들어있죠?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내용의 변경에 관한 그런 동의는 얼마가 필요하죠? 조합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정비사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들 또는 분양시장을 하지 않는 자에게 현금 청산하고 비용이 나갔잖아. 그런 건 10% 늘어난다는 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10% 늘어난 게 아니란다. 그건 증가되는 거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소집 통지. 총회 개최하려면 7일 전까지는 회의 목적 등을 적시해서 거기는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줘야지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7일 전까지 통지할 것. 이게 핵심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대의원회. 이때 대의원회라는 건 총회관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인데 이건 조합원의 숫자가 100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어떻게 됐었죠? 대의원 숫자가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숫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구분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다 써보실게. 도시개발조합에서요. 도시개발조합에서 모여가는 게 있었죠? 대의원들. 이때 도시에서는 이때 대의원을 몇 명 드냐? 도시에서는 그때 조합원이 몇 명이면 도시에서는 조합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뭔다? 대의원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대의원회라는 걸 그때는 둘 수 있다. 캔이에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반면에 무슨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그때는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란다? 100인 이상인 경우는 대회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의원에 대한 걸 정비사업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 숫자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대의원 숫자가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상이면 그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아셨죠? 저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을 구분하실 것 요것만 여기다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얼마다?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럴 때 이제 둘 수 있다가 아니야. 100인 이상 때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밑에 권한에 관해서는 이 대의원에 갖는 권한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문제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같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많아요. 기본서에 보시면 이거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291페이지. 여기 총회 권한의 대행 이란 말이 나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박스 속에 들어있는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 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나온단다? 가나다라 마바사 사회가 보니까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이 소리고요. 다만 그 단서가 작년 27회 시험 문제 난 거야. 그 임기 중 거류된 자를 보궐 선임한단다. 예, 임원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다시 임원을 다시 선임한대. 그때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다만 조합장은 그래도 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예, 조합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새로 조합장 뽑아야 되는데 그건 총회에서 뽑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사나 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 뭔다? 대의원에서 그냥 뽑아버려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말귀를 조심하시죠. 자, 이때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그때 대의원회 의장은 누가 의장일까?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한다는 거. 대의원회 의장은 조합장이 한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둔단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500명이면 50명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하죠. 근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일을 넘는단다? 조합원 숫자가 2000명일 때는 10분의 1이면 200명이죠? 100일을 넘었죠? 그때는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즉 200명의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 최대 200명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대의원을 제한하죠.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들 있잖아. 이자들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장만 대의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아까 대의원의 의장이죠. 조합장이. 그러니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자는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받아라. 이제 뭐가 정해졌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뭐다? 사업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일정한 조합이나 지정개발자라든지 또는 전청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장운수한테 가지고 가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때 사업시행 인가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그때 조합, 지정개발자, 토지등수가 사업시행할 때 얼마큼의 동의 받아야 될까? 인가신청 중 동의사항 이거죠. 첫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뭐에 대해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가져갑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아까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죠. 다만 생산자 물가상승률 분하고 현금 청산 금액은 10% 늘어나는 거에 제외식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빼버립니다. 지정개발자가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을 때는 그때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플러스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적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슨 사업만 가능하죠?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원칙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자, 이때 시장운수한테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운수가 인가를 내주는데 인가 내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간에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변경 중에서 경면변경들이 있어 이 구체적인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 경면변경은 뭐한다? 시장운수한테 신고만 하면 되지 경면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 인가와에 관련된 특별한 예외가 있죠. 인가와 관련된 인가특례. 첫째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만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관해서는 그때는 따로 건축인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칠 것. 건축인의 심의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뭐겠다? 교육시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시장운수가 인가내주기 전에 교육감과 미리 협의를 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할 것.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예치하게 하죠?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단다. 여기까지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거. 마지막,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 6가지 사업마다 각각 5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달동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인 시장수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공동투자법인 같은 자들이 정비기반시설만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거기다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 우선급하거나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지에게 그렇게 정비해서 그걸 공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네 번째,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방법과 마지막 혼용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방법이 있다.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이때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짓는 건 안 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됩니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뭐만 짓는다?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만 건설하지,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가 없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없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자, 재건축에서는 환지 공급 방법 없고 관리처분 계기한 방법만 있는데, 그때 오피스텔은 똑같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하고, 이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연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이고,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과 환지로 방법 2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에서 짓는 건 주택하면 안 돼.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주택 같은 게 다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걸 조심하시죠. 자, 5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행자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은 뭐만 해준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합니다. 이때는 정비기반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공동이용시설까지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 1가지만 있습니다. 마지막, 가로택 정비사업은 역시 가로구역 안에서만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6가지 사업마다 각각 사업 시행 방식이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해졌죠?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뭐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임시수용소를 설치되거나 이런 사업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런 조치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